KBS 1라디오 오늘 안녕하세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전종철입니다. 국민의힘이 당을 신속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사퇴와 장제원 의원 불출마가 대대적 인적쇄신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은 리더십 리스크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 사퇴와 비대위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혁신과 통합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여야 혁신을 둘러싼 진통을 집중적으로 짚어봅니다. 12월 15일 금요일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출발합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오늘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사퇴한 이후 당 운영 방안을 논의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대표를 선출하지 않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로 했죠? 네, 비대위 체제로 좀 빠르게 전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비상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되면 앞으로 누가 비대위원장이 될 것인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당 내에선 혁신과 변화에 부합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 나경원 전 의원 등의 이름도 거론이 되고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도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본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초반 정도에 이 새 비대위원장이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비대위 전환을 계기로 당내 인적 쇄신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이번 기회에 이번 인적 쇄신을 하지 않으면 총선이 어렵다는 분위기가 당에 좀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힘 있는 중진의 스타들이 몸을 던져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나경원 전 의원은 정부 요직을 거친 사람들을 가리켜서 더 아래로 더 희생하고 헌신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인적 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네. 혁신 경쟁처럼 보이네요. 네, 아무래도 여당이 좀 혁신을 외치다 보니까 당연히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민주당에서도 급기야 당대표 사퇴론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비명계 혁신 모임인 원칙과 상식의 의원들은 리더십의 리스크를 해결을 해야 총선에서 압승을 할 수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퇴와 비대위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던 최재성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혁신의 노력이 사라졌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당의 혁신을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재차 통합을 강조했죠? 네, 이런 당 안팎의 쇄신 또 혁신 요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사퇴론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을 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차 혁신과 통합의 조화가 중요하다고만 했습니다. 변화를 하면서 최대한 단합과 단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 정도 선에서만 이 대표가 언급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척이 있었나요? 네, 선거제 개편 논의를 지금까지 좀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어제도 사실 좀 진척은 없었습니다. 계속 진척이 없자 다음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이 이탄희 의원은 선거법을 지켜달라고 눈물로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간밤에 미국에서 날아온 안보 관련 소식입니다. 북한이 이달 중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고위 당국자가 밝혔죠? 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밝혔습니다. 김태효 차장이 제2차 한미 핵협의 그룹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공항을 입국해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달 안에도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ICBM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한미 간의 확장 억제의 검토 대상이라면서 이번에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과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김 차장은 한미일 3국 간의 북한 미사일 경보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도 이미 곧 완성이 될 거라면서 올해 안에 이건 발표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경제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사실상 내년에 금리를 인하할 뜻을 내비치면서 시장은 지금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릴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네, 어제 새벽에 미 연방준비제도가 내년에 사실상 세 차례에 걸쳐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쳤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우리 주식시장 또 원화 채권까지 트리플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심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린다면 언제 또 얼마나 내릴지에 쏠리고 있는데요. 우선 일단 좀 내릴 수 있는지를 보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에서 짐작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이창용 총재는 우리 금리는 미국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미국 기준금리가 내리면 우리 기준금리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당연히 미국 상황만을 감안할 수는 없을 것이고 국내외 여러 변수를 좀 종합을 해서 금리를 결정할 건데요. 상황은 일단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좀 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한국은행이 그 시점을 또 얼마나 또 내릴 건지 그 폭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하를 한다면 그건 언제쯤일까요? 네, 언제 내릴지를 보려면 또 미국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미국 기준금리 움직임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월가에서는 첫 금리 인하 시점을 내년 6월을 좀 유력하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미국이 먼저 내려야 사실 우리도 내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미국의 금리 차가 역대 최대인 2%포인트이기 때문에 먼저 내릴 가능성은 사실 좀 희박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먼저 금리를 내려서 금리 차가 더 벌어지게 된다면 환율도 오르고 외국인 자금도 더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얼마나 내릴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좀 그 기준폭을 예상을 하는 게 좀 가장 어렵다고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미국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과 금리 차가 얼마가 되느냐가 금리 인하 폭도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 경제가 내년에 0.1%포인트 낮춘 2.1% 성장이 예상된다고 하느니 밝혔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느니 이 부분까지도 좀 종합을 해서 금리 폭을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연예인 박유천, 박준규 씨가 세금 수억 원을 내지 않아서 국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네요. 네, 우선 가수 박유천 씨는 2019년에 양도소득세 등을 내지 않아서 보유하고 있던 30억 원대 아파트가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여전히 4억 원대의 세금을 안 내고 있습니다. 또 드라마 캐릭터 쌍칼로 알려진 이 배우 박준규 씨도 종합소득세 등 세금 3억 원대를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처럼 2억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국세청에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하고 보니까 모두 8,000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안 낸 세금이 5조 1,000억 원 정도 됐습니다. 5조 1,000억 원. 네. 국세청이 이렇게 명단 공개한 건 역시 세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매년 공개를 해서 납부를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체납자는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7,000명 안팎 정도, 또 액수로 보면은 4조 원에서 5조 원 정도씩 꾸준히 좀 생기고 있는데요. 이번 명단을 보면 어떤 사람은 3,000억 정도 세금을 안 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 지금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었기에 네. 3,000억의 세금을 안 냈습니까? 이번에 이런 고액 체납자 외에도 조세 포탈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30여 명의 인적사항도 공개됐어요? 네, 차명 계좌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영수증을 허위로 좀 발급을 받는다든지 여러 방법 등을 동원을 해서 조세 포탈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도 이번에 같이 공개가 됐는데요. 좀 보면은 드라마 아이리스를 쓴 작가 최한규 씨의 경우에는 보조 작가한테 인건비를 줬다고 허위로 신고를 하는 수법으로 세금 11억 6천만 원을 포탈한 사실이 이번에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어제 우리 방공 식별구역 카디지에 진입해서 우리 군이 대응했죠? 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 53분부터 낮 12시 10분까지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동해 카디지에 진입한 후에 이탈을 했습니다. 이들 군용기는 울릉도 북방에 진입을 해서 독도 동쪽 방향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진입 시간은 약 17분이었고 영공 침범은 없었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중러 군용기가 카디지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을 했다면서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서 우발적 상황을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를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합참은 이 중러 군용기가
공중 연합 훈련을 한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통상 다른 나라 방공 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려면 해당 국가에 미리 통보하는 게 국제 관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가 그런 통보가 없었다고요? 네, 그 관례이긴 하지만 사전 통보가 없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중국과 러시아는 연합 훈련 등의 명목으로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군용기를 우리 카디지에 진입을 시키고 있지만 사전 통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과 또 11월에도 이런 진입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6개월 만에 벌어졌고 이번에도 역시나 통보가 없었습니다. 합참은 중국과 직통망으로 소통해서 사전 통보에 없는 진입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측 항의에 중국과 러시아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서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중국과는 달리 이 방공 식별 구역이 없는 러시아는 그동안 이런 문제를 제기해도 사실 우리의 문제 제기에도 별 반응이 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 현지 언론은 대신에 한국이 그동안 이런 식별 구역을 일방적으로 정해왔다면서 비판적인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 좀 주목할 만한 뉴스인데요. 아파트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층간소음 갈등, 대법원이 이 층간소음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내놨어요. 네, 그동안 층간소음은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대법원이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을 한 건데요.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 거는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경남 김해시 한 빌라에서 2021년 말부터 새벽 시간대에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서 소음을 낸 A씨에 대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을 했는데요. 대법원은 이 사람이 대화를 거부하면서 상대방한테 불안과 또 공포를 일으키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음향을 전달을 했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스토킹이 적용이 되려면 상식을 좀 넘어서서 불안감과 또 공포감을 조성하는 소리를 반복적으로 내면 이 스토킹 범죄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무조건 다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받는 건 아니고 전후 맥락을 다 확인해야 한다 이런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 대법원에서도 정확히 판시를 했습니다. 층간소음을 발생시켰다고 곧바로 스토킹으로 단정을 할 수는 없다면서 구체적인 경위, 관계 또 관련자들의 언행 등 전후 상황을 모두 좀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층간소음 갈등 겪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도 일전에 이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저도 해결 방법으로 사실 이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일단 무조건 이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되는 거는 아니니까 층간소음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또 이 소음을 반복적으로 공포감, 불안감을 조성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내는지 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세월호 참사로 아들이 사망한 걸 7년 만에 알게 된 모친이 뒤늦게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위자료를 받지 못했다고요? 네. 대법원 3부의 판단입니다. 이 엄마 몫의 위자료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위자료는 국가재정법상의 5년의 시효 규정을 적용을 받는데 5년 시효로 보면 이 엄마의 청구권이 소멸이 됐다는 겁니다. 이 5년을 보는 기준 시점이 중요한데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던 그날, 그 지난 2015년 11월 27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됐다. 5년이 경과됐으니까 청구권이 소멸됐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들이 사망했다는 사실 엄마가 모를 수 있는 거죠? 네, 이 엄마가 지난 2000년에 남편과 이혼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혼을 한 뒤에 남편은 물론 아들과도 좀 별다른 교류 없이 지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세월호 참사로 이 아들이 숨졌고 이 사실을 7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담당자한테서 연락을 받고 알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엄마가 소송을 냈는데 국가의 구조 실패로 아들이 숨졌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뒤늦게 소송을 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는지가 재판에 좀 쟁점이었는데 1심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다가 2심은 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뒤집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대법원은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네. 전화기가 많지 않던 시절에 주로 전보를 사용했었는데요. 이 전보 서비스가
오늘 종료된다고 하네요. 네, 혹시 뭐 앵커께서는 이 정보 서비스를 좀 이용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제가 사용했던 것 같기도 한데 희미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이 아버지 생신 축하한다라는 이 정보가 왔었던 편지 봉투에 왔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집집마다 전화기가 없었던 때는 사실 이만한 게 없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20대 또 30대 청취자분들께서는 이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정보가 좀 어떤 거냐면 전신국에 가서 직접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면 직원이 이걸 받아 적습니다. 이 직원이 받아 적은 걸로 전신기로 전보를 치면 종이로 써서 받는 사람의 주거지와 가장 가까운 우체국에서 이 쓴 종이를 배달을 해줍니다.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바로 보내는 지금 세상에서는 너무 다른 세상 얘기인데 이 정보 서비스는 1885년에 시작이 돼서 더 이상 이용하는 사람이 없자 138년 만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젊은 분들이 말을 줄여 쓰기도 하는 거 이것도 역시 전보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7시 35분입니다. 출근길 날씨 정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고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많은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의 빗줄기는 점차 더 굵어지겠고요. 바람도 전국에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에 잠시 그쳤다가 내일 또다시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올 전망입니다. 오늘은 아침과 낮 기온의 차이가 크지 않은 지역이 많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 6도, 대전 대구 13도, 광주 14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주말인 내일부터는 많이 추워지면서 내일 서울의 아침과 낮 기온이 모두 영하 3도에 머물겠고 모레 일요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11도, 부산도 영하 5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5.3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출근길 상황입니다.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서양양 부근에서는 승용차 단독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린 6터널 부근에서는 3차로에 승용차 단독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하시고요. 경부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서울 방향으로 북천안 부근부터 밀리기 시작했고요. 안성 부근에서는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안성에서 양재까지는 빗길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수원 부근에서도 짧게 막힙니다. 판교에서 판교 분기점,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8km가량 밀리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반포에서 서초까지 천천히 갑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입니다. 서창 분기점에서 월곶 분기점까지와 반울터널 부근에서 부곡까지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무창포 부근 2차로는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도로 곳곳이 미끄럽습니다. 빗길이니까요. 출근길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국민의힘이 당을 신속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향후 공천관리위원장, 선거대책위원장 등 역할 분담 문제도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당이 신속하게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한 이유, 배경이 뭡니까? 예,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이미 이번 주에 시작이 됐습니다. 네.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조속한 시기에 당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비대위원장을 빨리 모셔서 총선 승리를 위한 길에 나갈 수 있도록 다른 지도부 모두가 그 길을 깔아주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어제 했습니다. 네, 당장 누가 비대위원장으로 오나 이게 우선 관심입니다. 일단 원희룡, 한동훈, 이뇨한, 나경원, 권영세, 김한길 이런 분들이 이제 거론되고 있어요. 예. 일단 지금 현재 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게 된 배경을 좀 짚어봐야겠는데요. 네. 결국은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혁신 요구에 대해서 김기현 전 대표와 실제 지도부가 이러한 희생과 혁신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현재까지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시계를 뒤로 돌려보면 강서 보궐선거 참패 이후 수도권 선거에 비상등,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하는 국민적 여론 때문에
인요한 혁신도 출범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되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게 되는 비상대책위원회는 수도권의 민심을 정확하게 읽고 완전히 판을 뒤엎을 수 있는 분, 이런 분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와야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말 어려운 수도권 선거를 다시금 분위기를 대반전시켜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에 적합한 인물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당내에서 한동훈 장관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하루빨리 당의 간판으로 내세워야 한다. 그래서 비대위원장 맡기라, 이런 요구도 있고요. 반면에 비대위원장보다는 선대위원장이나 공천관리위원장 같은 다른 역할을 맡겨라,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내용들의 공통점은 한동훈 장관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의 역할을 보게 되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제 중요하고 역량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도 있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해왔던 행보들에 이른바 기존 정치권에서 소화하지 못했던 나름대로의 그 지지들을 끌어내는 역량들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른바 수도권, 또 20대, 30대, 40대 젊은 층에서도 한동훈 장관이 보여주고 있는 이 말과 또 정치적 행동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여의도 낡은 정치 문법과는 다른 새로움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선거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한 장관 본인의 선택과 또 당의 요구가 맞물려 있는 만큼 그 내용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비상대책위원장 한 사람으로서는 지금 현재 여러 총리들이 더 모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특정인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좀 디테일이긴 한데, 윤재옥 원내대표 이제 대표 권한대행 맡고 있죠. 공동위원장보다는 혼자 하는 단독위원장이 더 좋겠다. 무슨 뜻입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주 빠른 의사결정, 네. 그리고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온전하게 모든 이슈를 다 끌고 가면서 선거를 치러야 될 원톱에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네. 만약에 공동위원장 체제로 가게 된다면 시선이 분산될 수도 있고, 여기에 공동위원장들 간에 다른 메시지가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더 총선을 앞두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죠. 아마 개혁과 쇄신의 고삐를 바짝 쥐면서 총선 내내 모든 뉴스를 끌고 가야 되는 원탑 역할이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맡겨지게 될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윤재옥 권한대행이 본인이 함께 더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들을 일부 내려놓으면서까지 비상대책위원장을 한 명으로 추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밝혔다 생각합니다. 네. 어제 당 중진 연석회에 참석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정관계 재정립이 전제돼야 비대위 구성이나 당 지도체제 확립에 효과적일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지난날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용산 대통령실과 다소 대립각을 세웠던 인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될 말을 했다고 생각하고, 세간에서 우리 국민의힘을 바라봤을 때 너무 용산 대통령실의 종속적인 관계를 가져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다는 것을 당연히 많은 국민들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번에 오게 되는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 수도권과 중도층의 민심을 다잡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가 건강한 당정 관계, 또 당이 주도적으로 대통령실과 정부가 국민적 눈높이에 어긋나는 일들이 있다면 네. 여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때 선거 승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요청들이 있고, 그런 얘기들을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또 본인의 정치적 과거의 경험과 현재 역할에 빗대어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정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여당이 정말 바뀌었다는 보여주기 위해서는 모든 걸 내려놔야 한다 면서 2012년 박근혜 비대위를 대표적 성공 사례로 제시했어요. 동의하십니까? 예. 당연히 동의를 하죠. 2012년도 박근혜 비대위는 그 바로 이전에 있었던 201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참패로 인해서 당시 총선에서 여당이 거의 참패할 거다라고 하는 여러 걱정과 우려 속에 출범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와 기대와는 달리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했고, 그 당시 당의 정당 정책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줬고 결국 과반의석 확보를 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처해 있는 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이 처음 혁신위에 왔을 때 아내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라고 얘기했던 이건희 전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차용했던 것도 국민의힘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주문을 대신했던 거고, 이를 위해서 이번 비상대책위원회가 위기 상황이니까 단순하게 적절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앉히기보다는 모든 걸 뒤바꿀 수 있는 쇄신과 혁신형 비대위원장이 와야 된다, 이런 목소리에 당연히 힘이 실린다고 봅니다. 네. 반면에 이제 정부 요직을 거친 인사들이 여당 우세 지역에 대거 몰리는 이른바 지역구 쇼핑에 나선다는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홍준표 대구시장은 몰려드는 면면을 보니까 총선 이기기 힘들겠다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희생과 혁신이 이제 관건인데 국무위원까지 지낸 분들이 양지부터 찾아 나서는 건 문제란 지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홍준표 시장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이 꺼낸 희생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기존에 있었던 장제원 의원, 김기현 전 대표 두 사람의 희생을 현실화시켰는데요. 이런 몇몇 정치인들에게만 국한되는 일은 아니겠죠. 대통령과 가까웠던 인사, 당 지도부, 또한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던 인사, 그리고 내각에 있었던 인사들까지 이 정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분들이라면 나를 한 걸음 물리고 정말 당과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다 나서야 되는 거거든요. 네. 물론 이분들을 다 불출마하라는 게 아닙니다.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 메시지도 이런 사람들이 모든 걸 다 불출마하고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수도권 121석이 정말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격전지에 가서 자신들이 쌓아온 경쟁력을 바탕으로 승리의 분위기를 이끌 때 국민의힘이 변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만 따뜻하고 당선이 손쉬운 곳에 가서 홀로 당선되면 그만이라고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그런 인사들부터 바꿔내고 혁신하는 게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계추를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이제 혁신위가 조기 종료하면서 종합 보고하는 날 김병민 최고위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지도부 중 어느 누가 혁신의 희생에 대한 요구에 답을 내놨습니까? 이렇게 그 말씀하시면서 당 지도부가 혁신안 수용하지 않는 데 대한 이제 문제 제기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때 예. 상황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간단하게. 예, 이번 월요일은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이제 조기 종료를 선언하고 마지막 혁신위가 활동했던 안들을 종합 보고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혁신위 내부에서 나타났던 성토의 목소리도 마찬가지고 많은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을 변화시키기 위해 혁신위를 국민의힘 지도부가 삼고초려에서 모셔왔는데 이렇게 모셔온 혁신위 안에 대해서 지도부가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여론이 가장 중론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순간 정말 혁신안에 대한 응답의 골든타임이 저는 이번 주 월요일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김기현 대표의 모두 발언이나 당이 얘기하고 있는 응답에는 그런 혁신에 대한 의지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자리였지만 우리 모두 지도부의 무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런 희생의지에 화답하지 않는 일들에 대한 국민적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었고요. 그런 여론들이 축적돼 왔기 때문에 결국 김기현 대표가 본인의 거취를 결단하면서 혁신에 대한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는 또 계기가 단초가 마련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혁신안이 이제 친윤 핵심 인사 불출마, 당대표 사퇴 이끌어낸 거라고 봐야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전에 뭐 빈선 혁신이니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공한 혁신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혁신의 절반의 성공을 인요한 위원장이 얘기했고 나머지는 당이 채우는 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전에는 인요한 위원장이 혁신을 얘기하면서 혁신에는 빵점 아니면 100점 둘밖에 없다. 중간이라는 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어정쩡한 상태에서 혁신을 적당히 봉합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과거의 지도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여론은 철퇴를 가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김기현 대표도 전당대회 당선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조기 퇴장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네. 저는 국민의 준엄한 눈높이를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외면하고 마이웨이를 선언할 수 있는 정치는 대한민국 어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많은 국민들은 집권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이
지난 정권 교체 과정에서 약속했던 국민과의 그 신의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걸 마지막으로 다잡을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이번 비상대책위원회에 마지막으로 놓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국민과의 신뢰를 다잡을 수 있는 정말 개혁과 쇄신의 아이콘이 될 수 있는 분이 꼭 비대위원장으로 오셔서 지금의 위기를 다잡는데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김기현 대표 사태가 이제 혁신의 물꼬를 텄다, 터닝 포인트가 됐다 이렇게 이제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김 대표 사태 여파가 민주당에도 일부 영향을 주는 양상입니다. 민주당 비명계인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리더십 리스크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표 사퇴, 비대위 전환 요구했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 현실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체제로 과연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얘기들이 수없이 나왔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는 지난날 본인이 약속했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자 결국은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기 위한 노력을 여과 없이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다소 손쉬운 양지를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들도 결국 본인의 사법 리스크 회피라고 하는 목적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결국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그 이재명 대표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가 또 국민들께서 지켜보게 되는 민주당 혁신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혁신 경쟁에 나선 여야가 공이 맞닥뜨린 현안이 바로 이제 신당 문제인데요. 특이한 건 여당 전직 대표와 야당 전직 대표가 동시에 각각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는 건데요. 우선 네. 이준석 전 대표가 기한으로 이제 27일, 그러니까 열흘 좀 더 남았을 뿐인데 여당에서는 이를 어떻게 막거나 어떻게 할 별다른 방책이 없습니까? 이제 새롭게 비상대책위원장이 어떤 인물이 오는지에 따라 이 전 대표와의 대화에 여지들도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전 대표는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불신의 메시지를 보여온 바가 있습니다. 몇 주 버티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들을 끊임없이 해왔고요. 하지만 반면 새로운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비상대책위원장이 와서 당을 변화와 쇄신의 길로 만들어 나갈 때 이 전 대표도 소통의 여지들이 좀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신당에 관한 지지 여론들을 보게 되면 처음 나왔던 관심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 신당들이 우후죽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전 대표가 만들겠다고 하는 신당에 대한 관심도도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당을 바꾸기 위한 노력과 또 당의 전직 대표를 지냈던 대표성을 띠는 인사이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을 변화하는 길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낸다면 밖에 나가서 신당을 차리는 일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당에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주로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면서 이제 사꾸라대 철새 논쟁까지 벌어졌는데 이 일을 계기로 일각에서 86 운동권 정치인 청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민석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된 것 같은데요. 결국 정치의 품격 문제로 다시금 커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김민석 의원의 정치 행보를 보게 되면 본인이 걸어왔던 길 자체가 온전하게 민주당의 길을 지켜왔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텐데 강성 지지층에게만 호소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다른 정치인의 선택을 굉장히 모멸적인 언어로 비하하게 되는 건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누구도 원하는 일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그 안에서 많은 고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정치적 선택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한 판단이 동의하기 어렵다면 그 일에 대해서 왜 그 일이 맞지 않고 현재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옳은지를 국민께 설득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1부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대한민국에 따뜻한 바람이 붑니다. 난치성 질환 어린이 돕기 공익신탁으로 아이들의 아픔을 보듬기 바람. 환경 지키기 공익신탁으로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바람. 당신은 어떤 바람을 갖고 계세요? 당신의 바람 공익신탁이 실행합니다. 기부 목적을 정해 자산을 맡기면 기부자의 바람대로 자산을 운영해주는 공익신탁. 국가 관리로 기부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 더 믿을 수 있습니다. 신탁으로 하는 선진국형 기부 문화. 공익신탁으로 대한민국에 당신만의 따뜻한 바람을 더하세요. 이 캠페인은 법무부가 함께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2023)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에서 재활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이수빈입니다. 교정운동치료로 들어가고 있어요. 재활치료는 저는 수기로 손으로 사람 몸을 만지고 뼈를 만지고 그다음에 교정운동이 들어가는 재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도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픈 거를 많이 이야기를 하시죠. 다 아파.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 팔, 손 다 아파요. 처음 오시는 분들이 다 아파서 들어오는데 나중에는 아픈 거 기억 못할 만큼 편하게 나갈 때 제일 보람을 느껴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몸이 정답이 없고 아픈 거 똑같은 질병이라도 아픈 느낌이나 아픈 통증의 강도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걸 하나하나 다 맞춰줘야 되긴 하지만 정답이 없는 거에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더 제가 공부를 하든지 뭐 하나하나 경험을 통해서 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수술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분 덕분에 수술을 안 하고 넘겼다 이런 거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제 괜찮아지면은 이제 안 오시는 거죠. 안 보는 게 제일 좋죠. 치료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은 좋게 치료하고 건강해지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묵묵히 살아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KBS 1라디오 연중기획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겨울답지 않게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과 전북, 충북 지역 곳곳에 다소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많은 눈이 오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의 빗줄기는 점차 더 굵어지면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10에서 20mm의 세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람도 전국에 강하게 불겠고요. 비는 오늘 밤에 잠시 그치겠지만 내일 또다시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올 전망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과 충청도, 전북과 경상 남북도는 최고 60mm,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전남과 제주도는 10에서 40mm, 서울과 경기 북부는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도와 경기 북동부, 경북 북동 산지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10에서 많게는 3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6도, 대전, 대구 13도, 광주 14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아침 기온과 큰 차이가 없는 곳이 많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모레 일요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5.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 기자가 진행하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단어 바로 불출마 선언입니다. 누군가는 현실 정치에 실망해서 또 누군가는 인적 쇄신을 위한 희생을 명분 삼아서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오늘은 정치인의 불출마에 담긴 의미 살펴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친윤 핵심 인사로 꼽히고 있죠. 그 이전의 과정을 보면 일종의 반전이었고 또 파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장 의원의 불출마 선언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뭐 아시다시피 그 인유한 혁신위원회의 가장 야심찬 혁신안이 바로 6호 혁신안. 네. 그래서 이제 지도부하고 윤핵관들의 총선 불출마를 비롯한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처음에 이 안이 알려졌을 때 장제원 의원이 굉장히 강력히 반발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아시겠지만 뭐 대규모 지역구 행사까지 개최를 하면서 세과시 어떻게 보면 온몸으로 저항을 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기도 했었고. 네네. 그러면서 이 핵심적인 이 혁신안인데 이게 결국 무산되는 거 아니냐. 그럼 뭐 결국 혁신위도 이번에 실패하고 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격적으로 장 의원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극적으로 혁신안이 좀 되살아난 그런 그 격이 됐고 이에 따라서 이제 국민들도 다시 한번 국민의힘이 좀 이제 혁신을 제대로 좀 하려나 보다. 첫 단추 깬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기대감이 다시 또 고조되는 그런 또 효과도 좀 있었던 거죠. 네. 뭐 그런 점에서 역시 관심을 좀 많이 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는 대표직은 이제 사퇴했어요. 그런데 총선 불출마 선언을 또 하진 않았습니다. 나름 사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대표직은 좀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 반면에 이제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다른 가능성을 계속 엿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뭐 대권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자기 정치하는 데는 역시 그래도 의원직 유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정치인들이 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런 점을 일단 고려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들리는 얘기로는 대통령실에서는 대표직 유지하는 대신에 불출마를 공고를 했는데 김 대표가 그 역선택을 해서 뭐 좀 논란이 있었다. 뭐 이제 이런 보도도 좀 나오고 있긴 해요. 뭐 정확한 진실은 이제 외부에 있는 우리로서는 알 수는 없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 그런데 일단 뭐 대표직을 던지고 나니까 그런 상태에서 불출마까지 요구하는 건 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당내외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김 대표가 대표직 내려놓은 데 이어서 불출마 선언까지 한다면 국민들은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정말로 혁신 진정성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되겠죠. 이 대목에서 이제 김기현 대표 사퇴를 거듭 촉구했던 사람이 하태경 의원인데 이 하태경 의원이 또 뭐라 그랬냐면 김 대표에게 울산 지역구 출마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그렇죠. 자기가 뭐 사퇴 요구해서 미안해서 그런가 했더니 그 논리가 있더라고요. 총선에서 부울경 즉 부산, 울산, 경남이죠. 그 선거를 이끌 사람이 김기현 전 대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효용 가치나 활용 가치도 있고 거기서 영향력도 있기 때문에 남겨둬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뭐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보건대는 건 좀 자기 공천을 조금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발언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네, 저희 추측입니다. 이처럼 그 여당에서 당 대표와 친윤 핵심 의원이 사퇴 혹은 불출마 선언을 했다면은 야당에선 초선 의원들이 잇따라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홍성국 의원, 이탄희 의원. 홍성국 의원은 후진 정치 구조에 한계 느꼈다. 이탄희 의원은 선거제 공약 지켜달라. 이게 이제 명분이었는데요. 이게 네. 지도부의 압박이 될까요?
뭐 아무래도 좀 부담은 되겠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고 이 초선 홍성국 의원이 이제 13일 날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초선 중에서 이제 세 번째고 민주당 전체로 보면 지금 이 불출마 선언이 5번째인 상황이고요. 네. 6선의 박병석, 4선의 우상호, 초선 오영환, 초선 강민정. 그런데 이분들 다 공통점이 비명계라는 거예요. 각자 이유는 좀 달리 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약간의 항명 성격을 지닌 거 아니냐 그런 분석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이제 비명 쪽 공천 가능성도 생각했을까요? 아무래도 그런 점도 고려를 하죠 의원들이. 그러니까 어차피 공천 못 받을 바에는 뭔가 이런 좀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이제 향후 정치 활로를 찾아 나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제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 비명계 혁신 모임 그 원칙과 상식 최근에 이제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만 인적 쇄신의 선빵을 여당에 뺏겼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사퇴하고 통합 비대위 구성 좀 해라 이렇게 그런 요구를 요구를 했죠. 하고 있습니다. 예. 옆에서 제3자가 용퇴해라, 희생해라, 불출마해라 이런 말하기는 되게 쉽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역구 의원이 그 알토란 같은 지역구를 한순간에 던지는 건 쉬운 일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수년 동안 또는 뭐 20년씩 자식처럼 돌본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참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분들이 그 지역구를 일구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정말로 공을 많이 들였는데 그리고 또 좀 이제 정치 좀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그런 이제 좀 볼멘소리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요. 네. 뭐 불출마 사유를 보게 되면 뭐 사회는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정말로 국회의원 하기 싫어서 그만두는 경우도 뭐 실제로 있고요. 많지는 않지만 더 하고 싶은데 뭐 여러 가지 한계를 느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뭐 개인적 비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경우도 있죠. 또 선당 후사 정신 이런 걸 내세우면서 당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기도 하고 이건 주류 쪽에서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이번 장제원 의원 경우처럼. 네. 또 그 반면에 이제 비주류 쪽에서는 어차피 공천받기 어렵다면 차라리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다음번 기회 또는 뭐 이제 지방선거에 자치단체장 출마 이런 기회를 이제 노리려는 그런 경우까지 있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뭐 정말로 자기가 싫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아니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그래서 이제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그러면 장제원 의원 경우 이제 선당후사라는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네. 뭐 이런 거 대부분이 여러 가지 복합적일 거예요. 그럼 장제원 의원 경우를 가지고 한번 그 어떤 사례인지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장 의원은 이미 그 본인 언급을 통해서 복선을 쫙 깔아놨습니다. 지난 12일 출마 기자회견 갖기 전날 그 11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글을 쭉 적었는데요. 보고 싶은 아버지 이제 잠시 멈추려 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잠시.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멈추는 건 아니다. 이제 하는 거고. 실제로 영원히 멈출 생각이었으면 보통 이제 정계 은퇴를 하죠. 근데 정계 은퇴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다른 기회를 좀 엿보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에 어찌 됐건 뭐 좀 이렇게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고맙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뭔가 좀 챙겨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들리는 시나리오가 내년 총선 끝나고 뭐 장관직 거쳐서 부산시장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 뭐 본인은 이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이제 설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이제 선거법 공약을 지켜달라. 이것만은 꼭 지켜달라 하면서 불출마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의원이 불출마를 통해 원하는 바를 이룰 가능성 뭐 진정성에 달려 있다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당내 그 총선 전략과 연동돼 있다고 봐야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다분히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그러니까 이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선택을 할 거다. 그런 전제하에서 좀 차별성을 좀 딱 보여주기 위해서 한 발언일 것으로 그렇게 좀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결국 기득권 지키기고 그러니까 이제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하고 비례위성 정당 창당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본인 기득권 내려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험지 출마를 또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의 불출마 선언 뭐 지금 이렇게 얘기되고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 병립형 회기 문제 놓고 의원총회 연일 개최를 하고 있고 어제도 개최를 했는데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병립형 회기로 일단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탄희 의원은 이제 먼저 험지 출마를 선언했다가 그 이후에 불출마까지 선언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 중에 그 파급력이 가장 크고 또 결과가 좋았던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 꼽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2012년 대선 패배 직후에 캠프 해단식 때 제도전 포기하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 이후에 출마했죠. 아시다시피 당대표 선출까지 되기도 했고 2017년 대선에 재출마해서 당선이 이제 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2년 총선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인적 쇄신 과정에서 이제 반발이 굉장히 심하니까 불출마 선언을 딱 해버려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거죠. 네. 그때 현역 한 25% 물갈이 하면서 이제 152석 과반 의석 확보하는 그런 이제 좋은 결과를 낳았던 그런 경우 있고 두 분이 다 대통령이 됐네요. 네, 결국은.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2000년에 이제 아시다시피 16대 국회 때 이제 첫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는데 560 인사 용태론 주장하면서 17대 총선 때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06년 지방선거 때 이제 서울시장에 이제 재선이 됐죠. 물론 그 이후에도 약간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서울시장이고 유력한 국민의힘 차기 대선 주자이기도 합니다. 네. 반대로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한 불출마 선언한 사례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건 개인적 사례를 들기보다 제가 이제 좀 집단적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00년 이제 21대 총선, 그러니까 지난 총선 당시에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미래통합당 그때도 이제 뭐 2020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혁신 바람이 이제 불면서 그러니까 뭐 정권 내주고 이제 총선 치른 그때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긴장을 해서 나름 접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30여 명 이상 제 기억으로는 불출마 선언이 이제 연이어 이루어졌고 그때 현역 교체율이 무려 42.7%.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미래통합당 의원 숫자가 124명이었는데 53명이나 교체를 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비례위성정당까지 만들었음에도 103석 얻으면서 참패를 한 그런 게 있죠. 그때 뭐 참패 요인은 뭐 황교안 전 대표 뭐 리더십 부재 논란, 그다음에 이제 당내 이 공천 갈등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뭐 문재인 정부 비교적 초기였기 때문에 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런 뭐 어떤 국민적 선택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긴 했습니다만 어찌 됐건 이제 이런 그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일찌감치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던 민주당 오영환 의원 이제 소방관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민주당 경제통으로 불리는 홍성국 의원도 학자로 돌아가겠다고 이제 자기의 전문성을 다시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본업이 확실한 사람들은 그래도 나은데 그렇지 못한 이른바 생계형 국회의원들은 불출마 선언하기도 더 어렵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활동을 재개를 이제 많이 하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는 이제 불출마 동기가 굉장히 천차만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발적으로 하기 싫어 그만둔 경우 제외하면 대부분 이제 재기를 노리게 되는데 근데 결국 재기에 실패하고 뭐 그냥 사실상 정기 은퇴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뭐 어떤 본인의 어떤 전문성 이런 것도 좀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한 이제 그런 경우에 좀 해당하지 않나. 하지만 재도전 끝에 재기에서 성공한 사례도 물론 이제 적지 않고요. 뭐 이제 잠시 이제 의원직 떨어졌다가 뭐 다시 이제 재도전해서 당선된 그런 경우도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든가 자치단체장 같은 선출직 공적은 아니지만 뭐 정부 산하기관장으로 이제 복귀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2014년 경기지사 3선 불출마 선언했던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이제 불출마 선언들 한 의원들 개인의 득과 실
이게 뭐 천차만별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개인적 비리 같은 것으로 이제 이 불출마 선언하는 경우는 좀 제기가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좀 연령이 좀 높은 경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조금 힘든데 나머지 뭐 상대적으로 연령이 좀 낮고 또 전문성이 있고 또 이런 비리에 연루된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제기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런 말도 좀 돕니다. 예전부터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예, 그러니까 이제 정치 인생 끝났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정치의 실패가 어딨냐 뭐 이런 얘기들도 돌고 있긴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메모가 들어왔는데 이탄희 의원 험지 다음에 이제 불출마한 게 맞다고 이렇게 메모가 들어왔네요. 그 부분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인적 쇄신 통한 변화를 유권자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정당으로서는 현역 의원대 불출마 선언이 뭐 1차적으로 도움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냐 이건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는 건데 이 자리에 한 며칠 전에 나온 홍석준 대구 출신 홍석준 네. 의원이 물갈이와 관련해서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다 뭘 채워놔도 중요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에 도움이 되는지는 살펴봐야 된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으로도 이제 판단 내릴 필요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20대 총선 같은 경우 미래통합당 그렇게 이제 대규모로 이렇게 물갈이 막 하고 불출마 선언하고 그래서 막 혁신 이미지를 막 주려고 했지만 뭐 결과가 좋지 않은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출마 선언이 무조건 그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불출마해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사퇴라는 게 있는데 비교적 네. 최근 의원의 사퇴 대표적 사례로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 사례 들 수 있어요. 당시 여당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강행처리 반대하면서 한 국회의원설이랑 네. 유명세를 탔는데 네. 아버지의 농지법 위반 문제가 나오니까 본인이 직접 일은 아니지만 부동산 문제 제기했던 이유로서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불출마 선언은 이제 현직을 유지하되 차기 이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거라고 한다면 의원직 네. 사퇴는 그냥 현직을 바로 내려놓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의원직 사퇴도 국회의장한테 사퇴서 제출하고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 절차 거쳐야 되고 비회기 중에는 의장이 허락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의원직 사퇴 선언했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사퇴까지 안 간 경우도 좀 많이 좀 있습니다. 네. 윤희숙 전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전에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어찌됐건 본인이 이제 이 부동산 이슈로 이제 굉장히 스타덤에 올랐는데 네. 결국 이제 그와 이제 유사한 문제로 이제 의혹이 이제 커진 그런 상태에서 깔끔하게 책임 인정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걸 통해서 향후에 이제 새로운 기회를 좀 도모하겠다. 이제 그런 의도였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불출마해서 사퇴해서 더 강도가 생긴 정계 은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계 은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정치인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인데 네.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대통령까지 올랐어요. 근데 이제 자서전을 보면 정계 은퇴와 정계 복귀 과정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길게 나왔어요. 네. 본인도 그 부분이 그만큼 마음에 걸린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요즘은 이제 우리도 민주 정치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뭐 정계 은퇴 선언했다가 복귀하고 이런 분들이 계속 누적이 많이 됐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뭐 정계 은퇴해도 결국은 복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정도가 됐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계 은퇴 선언할 때만 해도 이제 그런 게 흔치는 않았던 이제 그런 그렇죠. 이제 사례에 해당했던 부분이 있고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성격하고도 저는 관련이 깊다라고 생각해요. 이분이 굉장히 꼼꼼하시고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도 안 놓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좀 해명을 하시고 싶었던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2월 15일 08시에 발효된 경보 안내드립니다. 강원 중부 산지 지역의 대설 경보, 경북 남부 앞바다, 경북 북부 앞바다, 동해 남부 북쪽 바깥 먼바다, 동해 남부 북쪽 안쪽 먼바다 지역에 풍랑 경보 있습니다. 외출에 유의하시고 피해를 사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여기서 마치는 건 아니고요. 다음은 한 번 더 뉴스 이어지게 됩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 학생 인권 조례에 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의회가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먼저 학생 인권 조례가 뭔가요? 네, 단어를 잘 뜯어보면 뜻이 나오는데요. 조례라는 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은 국가에는 법이 있고 지자체에는 조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즉 학생 인권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게 학생 인권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지자체별로 각자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어떤 곳에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지자체가 정하는 거니까요. 지금 현재는 전국의 16개 시도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다르다고는 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비슷하거든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한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의 존엄과 가치를 어떻게 보장하고 실현할 거냐 이런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중에서 대표적인 거 몇 가지 뽑아서 전해드리면은요. 일단 첫 번째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이런 게 있어요. 뭐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뭐 국가 이런 거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는다. 이제 사실은 굉장히 좀 당연한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일부는 뭐 논란도 있는 거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뭐 이런 걸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돼 있는데 조금 예민하네요. 네, 보수 성향 단체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동성애를 뭐 허용을 하는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반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두 번째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뭐 역시 좀 당연한 얘기인데 학생은 체벌,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이런 물리적, 언어적 폭력에서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교사들의 체벌을 금지하는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휴식권도 있는데 이제 휴식을 잘 누릴 권리가 있다라는 건데 이제 이 중에 한 조항 정도 짚어볼 거는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예를 들자면은 구체적으로는 방과 후 학습 같은 거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게 또 이제 사교육 시장이랑 좀 연동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는 내용이고요. 뭐 이외에도 개성을 실현할 권리라고 해가지고 학생은 복장, 두발, 용모 이런 거에서 이제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돼 있는데 즉 이게 이제 복장이나 두발 자유화 이런 거에 근거가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교육감이 1인 시위까지 한다는 건 조례를 폐지하지 말자는 이제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제였어요. 13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1인 시위를 하고 있고요. 22일까지 할 겁니다. 지금 서울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뭐 광진, 중랑, 구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순회를 하는 거고요. 이게 왜 22일까지냐면은 서울시 교육청이 보기로는 22일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폐지되는 게 의결이 될 거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일단 1인 시위를 하면서 막겠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1인 시위를 하면서 조희연 교육감이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폐지하는 걸 반대하는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 역사적인 후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교육 현장을 다시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을 거다. 그리고 이렇게 좀 폐지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교사의 교권 침해, 뭐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조희연 교육감은 이런 것들을 학생인권조례만의 탓으로 돌리는 주장은 동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즉 이 얘기는 이제 교권도 신장을 시켜야 되지만 학생 인권을 그렇다고 이제 낮추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조희연 교육감의 주장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거네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조희연 교육감이 이렇게 1인 시위를 하는 건데요. 지금 서울시 의회 상황을 보면은 그 국회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민주당 의석수가 훨씬 많잖아요. 네. 그래서 뉴스 보시다 보면은 민주당이 단독 의결했다, 뭐 단독 처리했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실 텐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의석이 많기 때문에 법안들 다수를 뭐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반대로 서울시 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석이 훨씬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정원이 112석인데 75석이 국민의힘이고요. 1당입니다. 그리고 2당이 민주당인데 35석이에요. 그러면은 75석 대 35석이니까 2배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원하면은 이제 서울시 본회의에서는 이제 원하는 조례를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느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0명이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상태인데 이게 뭐냐면은 학생 인권 조례를 대체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의 취지는 학생 인권만 강조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제 학생에서 학교 구성원으로 대상을 넓혀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권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권리와 책임 이렇게 발의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리와 책임도 동시에 넣자 이런 취지라서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한 다음에 이걸로 대체를 하려고 좀 국민의힘은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첫 단계인 폐지안은 통과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아까 이제 박 기자가 체벌 제한, 체벌 금지 이제 말씀도 하셨는데 이렇게 폐지가 추진된 건 교권 추락 이게 이제 결정적인 요인이었죠. 네, 사실 최근에 뭐 교사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례도 많았고 그 이후로 교권이 침해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학생들이 교사들한테 이제 거칠게 예의 없게 대하는 그런 뭐 영상 같은 것들이 많이 회자가 되기도 했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게 학생들의 인권만 지키는 게 맞느냐 이런 여론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네. 그럼 교사들의 인권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학생 인권 조례까지 연결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국민의힘의 시의원들이 추진하는 그런 이제 법안 같은 것들도 학생과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넣는다. 이런 쪽으로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3월에는 보수 성향 단체에서 이제 시민단체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교사단체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이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청구를 한 적도 있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휴식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이런 것들이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단체들은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외에도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성적 지향에 대한 그런 이제 얘기 같은 것들은 성적 지향, 네, 이제 보수 단체에서는 꾸준히 반대를 해왔던 내용이거든요. 사실 이제 도입될 때부터 논쟁은 있었던 내용인데 뭐 예를 들어 동성애나 왜곡된 성적 지향을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대로 진보 진영에서는 이 학생 인권 조례가 학교의 차별금지법과 다름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짧게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한동안 공방 이어질 것 같아요. 네, 조교육감이 이거 폐지되더라도 제의 요구도 하고 그게 안 되면은 대법원에 소송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태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어이 김씨, 밭에서 뭐해? 인삼 경작 신고하려고 반면역 좀 재고 있었지. 응? 그게 뭔데? 나도 해야 하나? 당연하지 이 사람아. 인삼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해야 한다고. 인삼산업법 개정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할 인삼 경작 신고 의무제. 자율적인 생산 면적 관리와 안정적인 수급으로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인삼의 품질을 높입니다. 판매 목적으로 인삼을 경작하는 농업인이라면 재배지 관할 인삼농협에 꼭 신고해주세요. 건강한 삶을 지키는 우리 인삼. 이 캠페인은 한국인삼협회 인삼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나무는 그냥 둬도 잘 자라지 않나요? 숲을 가꾸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우리에게 깨끗한 자원과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숲. 숲을 가꾸는 여러분들을 위해 산림경영 컨설팅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 임산물을 재배하고 숲속에서 휴식과 즐거움을 찾는 일. 관심을 갖고 더 자세히 할수록 숲이 풍요로워지고 우리들의 삶도 채워집니다. 미래의 아이들도 산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숲 가꾸기에 동참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SJ 산림조합이 함께합니다. 노후 건축물의 성면 건축자재 해체 현장을 지키는 성면 해체 작업 감리인을 아시나요? 성면을 흡입하면 암 등의 질병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성면 건축자재 해체 시 감리인이 관리 감독하며 성면이 흩날리지 않도록 작업의 안전성을 높입니다. 또한 성면 해체 작업 감리인 평가 제도를 통해 감리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평가 결과는 환경부 홈페이지 및 성면관리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성면 피해 예방하는 성면 해체 작업 현장 안전관리.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가스 사용이 많아지는 계절. 가스 사용 전에 가스가 새지 않았는지 냄새를 잘 맡아보고 사용 후에는
점막 코크와 중간 밸브가 제대로 잠겼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안전수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불을 켰을 때 불꽃은 연소가 잘 되고 있는 파란색인지 확인하고 완전 연소가 되도록 조절합니다. LP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새어나오면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환기가 필요한데요. 방석이나 빗자루 등을 이용해 가라앉아 있는 LP가스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재해 재난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 기자가 진행하는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심리로 들여다보는 세상 이야기. 뉴스는 심리다. 우리 사회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가 2023년 고립 은둔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19세에서 34세 청년 중 사회활동이 현저히 줄어든 고립 청년이 최대 약 54만 명이 달한다. 그리고 이들 중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제한된 공간에 스스로 가둔 은둔 청년은 24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교수님, 이런 그 고립 은둔 청년들은 왜 스스로를 외롭게 가둬두는 걸까요? 심리적 원인이 있습니까? 네, 이게 원인이 상당히 복합적인데요. 일단 실직 혹은 취업 실패 이런 것들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좌절감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학교 폭력 피해 경험 혹은 대인관계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회피할 수 있고요. 또 가족 간의 불안화, 돌봄 부재, 너무 과도한 간섭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정신건강 문제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걸 하나 딱 잡아내는 게 쉽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그 과정에서 은둔으로 이어지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모습을 자꾸 사라지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는데 밖으로 나가서 부딪혔을 때 감당해야 되는 그 감정의 충격이 더 크니까 차라리 그냥 안전한 곳으로 도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은둔형 외톨이 즉 히키코모리라고 하는데 이전엔 주로 일본의 사회 현상으로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고립 은둔 청년들 참 많다는 걸 이번 조사에서 알게 됐습니다. 이런 고립 은둔 청년들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은둔형 외톨이라는 게 이제 일본에서 처음으로 알려졌고요. 이 용어 자체는 틀어박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서구권 국가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보고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권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은둔형 외톨이가 분명히 존재했지만 사회적인 관심은 별로 가지지 못했었던 거죠. 근데 방금 소개해 주신 그 전국 단위 조사가 이번에 처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상당히 많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네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우리나라에서는 실직이나 취업 같은 그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는 게 조금 차이점입니다. 일본에서는 소위 말하는 메이 확보, 그러니까 민폐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심지어는 태어난 게 죄송하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가족들에게 부담이 된다, 경제적 부담이 된다, 뭐 주로 그런 뜻이겠네요. 네,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많고요. 또 이제 수도권으로 청년층 몰리고 1인 가구 증가하고 취업도 어려워지고 생활비, 주거비 이런 게 폭증하면서 자연스럽게 고립 상태에 놓인 청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시작은 경제적 부담이라든지 민폐를 끼치지 않겠다 이런 심리 상태로 시작해서 그게 이제 우울증이나 뭐 이런 걸로 이어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 우울증은 은둔형 외톨이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는다거나 우울증이랑 똑같다거나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고립되면서 본인을 외부랑 차단해버리니까
우울감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복지부 조사를 보니까 남성이 27%, 여성이 72% 해당된다고 하네요. 여성이 월등히 많은 이유가 뭔가요? 전 이 결과는 상당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사가 여러 번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외국에서도 그 연구 결과들을 보면 남성 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거든요. 대략 한 3대1 정도로 보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번 조사에서는 그게 역전돼서 여성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결과를 보였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추가 조사를 진행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유를 추정해 보자면, 예전에는 남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남성은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게 당연하고 여성은 뭐 조용히 있어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약간 잘못된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은둔형 외톨이 중에 여성을 잘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군요. 그런 인식도 바뀌고 여성의 사회적 활동도 활발해지면서 그동안 숨어있던 여성의 비율이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들 고립 은둔 청년들이 이제 대학 졸업자가 75.4%. 이른바 이제 4명 중에 3명이에요. 이렇게 고학력 이른바 고스펙 청년들이 많은데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학력이 높아지고 스펙이 좋아지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대도 훨씬 더 증가하게 되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건이 그렇게 기대가 높아진 만큼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뭐 취업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차단할 거고, 또 한 가지 다른 걸 생각해 보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이제 청년들이 특히 미래를 위해서 준비에 몰두하면서요, 그냥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차단하는 사례도 좀 보고되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를 이루기 전까지는 그냥 미래에 대한 투자만 할 거다. 다른 거 뭐 사회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은 한참 그냥 중단하고 그냥 고립 상태로 들어갈 거다. 이런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많이 위험하다는 이제 지표도 나왔어요. 고립 은둔 청년 4명 중 3명 걸로 약 75% 정도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 이런 이제 그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 청년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응답률은 2.3%. 이제 월등히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일단 혼자 있기 때문에, 고립돼 있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내가 힘들 때 누군가에게 호소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사실은 잘 알기 어렵고요. 게다가 외부의 시선을 보면 당신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라는 걸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런 걸로 그렇게 힘들어하고 숨어버리는 거는 약한 사람이다. 네가 지금 너무 약해서 그런 거다라는 시선이 오히려 더 많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 탓을 하는군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점점 좌절감이랑 상처가 쌓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무기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살 생각이 높게 나온 걸로 보입니다. 완전히 폐쇄된 공간에 갇힌 느낌, 그런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정부가 종합 대책까지 마련한 건 이제 처음이라고 하는데 대책에 어떤 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결국은 이 사회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혼자 알아서 극복하라는 게 아니라 점점 그 조금씩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던가, 그다음에 사회적인 경험, 그러니까 특히 취업 실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직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정책, 이런 부분들이 유효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은둔하는 청소년이 그냥 따로따로 지금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위로받고 극복해 나가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거든요. 실제로 본인이 은둔형 외톨이였다가 그걸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청년들한테 그런 공간을 제공해주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인의 경험 삼아서. 네네. 예.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또 필요한 부분들도 잘 알고 있어서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이런 부분이 특히 주목이 되던데 그 청년 10명 중 8명, 고립 은둔 청년 10명 중 8명이 이제 양지로 나올 의사가 있다는 그런 그 응답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사회가 손길을 뻗으면 그들이 그 손을 잡을 용의가 있다는 거네요. 아, 네. 은둔형 외톨이라고 해서 아예 안 나갈 생각을 한다는 거는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이분들이요, 나올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려는 시도를 했을 때 예전에 받았던 상처를 또다시 받게 되고 그래서 나는 더 힘들어지게 될 거다. 이런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잘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올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하고요. 그렇다면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건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나올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나오려는 걸 두려워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근데 이 고립 은둔 청년들이 이제 뭐 친구들만 안 사귀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멀리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도와주기 힘든 그 난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원인 중에 가족 간의 불화나 혹은 과잉 간섭이나 뭐 돌봄 부재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 간의 불화 때문에 혹은 과잉 간섭 때문에 은둔하게 되면 정말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님들은 너무 답답하니까 강제로 끌고 나와서 상담센터나 이런 곳에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네. 그건 오히려 아주 역효과를 가지고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차단한 경우에는 계속 지지하면서 기다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가족 구성원이고 네가 지금 힘든 상태라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괜찮아질 때까지 같이 기다려줄 거다. 네. 그러니까 무작정 막 상담센터 끌고 가는 것보다는 상담을 하는 건 좀 더 정교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냥 대화가 우선이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살면서 누구나 이제 실패 좌절 겪게 되잖아요. 이제 방 밖으로 나가는 것도 이제 무서운 우리 청년들이 숨지 않고 좌절을 극복해 나가는 법 이렇게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기다려주는 겁니다.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요. 왜 그 사람들이 은둔하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가족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먼저 상담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서만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왜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고 같이 기다려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훈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 8시 42분입니다. 네, 오늘은 내륙 곳곳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겨울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 많은 비가 집중되겠으니까요. 빗길 미끄럼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빗길 때문에 도로 위에 돌발 구간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서양양 부근에 승용차 단독 사고 있고요. 기린 6터널 부근 3차로는 승용차 단독 사고 처리 중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북천안에서 정체고요. 수원에서 밀립니다.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도 천천히 가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입니다. 감곡 부근에서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나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무창포 부근 1차로와 2차로는 사고 처리 중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입니다. 서창분기점에서 월곡분기점 반월터널에서 부곡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정부가 식료품, 생필품의 가격은 같은데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근절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일명 꼼수 인상이라고도 불린 슈링크플레이션 그 단어 뜻부터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슈링크라는 의미가 줄이다라는 의미고요. 거의 인플레이션을 결합한 용어인데 그 가격은 그대로 둔 채로 용량이나 개수를 줄이는 그러한 가격 인상을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그 소비자들이 이제 고물가로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가격이 인상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추가적으로 또 슈링크플레이션 그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은 이중에 뭐 물가고에 시달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최근에 이제 한국소비자원이 그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 결과 발표했어요. 어떤 내용 담겨 있습니까? 네, 일단 조사 결과 그 9개 품목 그 37개 상품에 있어서 슈링크플레이션이 발생했다라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이 조사 방법은 이제 3가지로 조사했는데요. 예. 하나는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 종합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이름이 참가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먹거리 가격을 실시간으로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용량 줄어든 거를 확인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정부가 지난달에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9개 상품이 발견이 됐고요.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발견된 상품도 9개입니다. 그래서 총 9개 품목 37개 상품에서 슈링크플레이션이 발견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품목들 있었나요?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요. 네네. 전과류, 그다음에 김, 만두, 맥주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사탕, 핫도그, 우유, 치즈 등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대기업 이제 메이저 업체들의 아주 어떻게 보면 그 업종 뭐라 그럴까요? 품목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그 상표 이런 것들이 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대기업 윤리 문제까지도 거론할 수 있을까요? 그 사실은 이제 슈링크플레이션은 소비자가 이렇게 인지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양을 줄일 때 아주 조금만 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양을 줄인 거를 잘 모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을 인상한 것보다 소비자가 속게 지금 만들어진 게 이 슈링크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윤리 문제도 저는 뭐 얘기할 수가 있고요. 특히 그 어린이들 먹는 과자나 뭐 이런 거 양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어린이들이 그 브랜드나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감을 가지게 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일부 제조사의 경우 슈링크플레이션이 아니라 포장재 레시피 변경을 한 리뉴얼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해명은 타당한 얘기인가요? 저는 그 입장도 역시 꼼수 입장이다. 아, 그래요? 합니다. 네. 그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고객 만족을 경영 철학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요새 같은 때 고객이 정말 원하는 게 포장재 바꾸고 용량 줄이는 거를 고객이 원할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고객이 원하는 대로 하셔야 이게 고객 만족이 되고 또 소비자의 사랑을 토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데 이 고객이 원하는 거고 반대 방향으로 하시면서 이러한 이제 입장을 밝히는 거는 저는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에 이제 그 용량 축소 등에 관한 정보 제공 확대 방안 이런 걸 발표를 했거든요. 여기엔 어떤 내용 담겨 있습니까? 네,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이제 하나는 그 소비자원하고 기업들 간의 자율 협약을 맺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조사가 이렇게 용량을 변경했을 때 그 소비자원에 알리도록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자사 홈페이지들 통해서도 올리지만 소비자원에 알리고, 그다음에 이제 유통업체가 거의 뭐 1만여 개의 그 상품을 취급을 하는데 그 정보를 소비자원에 주면 소비자원은 이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용량 바뀐 거가 있는가 확인할 거다. 이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째는 이제 단위 가격에 대한 표시 의무, 그거와 관련된 겁니다. 이게 이제 슈링크플레이션을 하면 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위 가격은 올라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단위 가격을 제대로 표기만 해도 이제 소비자 피해는 최대한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핵심으로 보이는데요. 네네네. 지금 말씀하신 게요. 예. 요 단위 가격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조금 제가 마저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단위 가격 표시 대상 품목을 현재 84개인데 이거를 확대하고 또 온라인 매장에서도 단위 가격을 표시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 그냥 지금 말씀드리면 단위 가격을 가지고 소비자가 이제 선택을 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단위 가격도 단위 가격이 슈링크플레이션을 하면 단위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올라간다는 걸 소비자가 좀 알면 더 바람직한 거죠. 그거를 우리가 그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표시를 의무화한다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단위 가격이 인상된 단위 가격만 표시한다는 거지 단위 가격이 변동됐다라는 거를 그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위 가격이 그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어떤 스낵이었다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50원이다 그랬으면 60원으로만 적혀 있지 그게 50원에서 60원으로 지금 변경됐다는 거는 언뜻 봐서 소비자들이 알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표시할 때 이 변경된 사항까지 표시하게 할 거냐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표시는 간단히 하면서 명확하게 하는 게 가장 핵심인데 그거를 변동 사항까지 하는 게 말이 되냐면 또 이렇게 항변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소비자가 그 변동된 거를 잘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 표시라는 게 정확하고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변동된 걸 표시하는 게 저는 굉장히 그렇게 많은 면적을 차지하거나 글자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거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표시하게 하는 거는 소비자의 선택을 바람직하게 제대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네요. 그래서 여하튼 요번에 이제 대책 나온 거를 하되 조금 더 보완을 하면 변동까지도 보완하면 근절에 좀 더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해외에도 이런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까? 네. 일단 프랑스 같은 경우에요. 대형마트 까르푸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철수했는데요. 까르푸. 예. 네. 까르푸가 대형 브랜드 제조사 26개 브랜드에 대해서 용량이 줄었을 경우엔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스티커를 물건 판매대 앞에 부착하도록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독일도 슈퍼마켓 체인 네토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용량이 줄었을 경우에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선반에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하게 소비자에게 가격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실시한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에서는 이걸 법까지 마련했어요. 법까지요? 예. 네. 용량이 변경되면 6개월 동안 무게가 새로워졌다. 해가지고 새로운 무게라는 표기를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마련돼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형 유통업체에서 이거를 하면 제조사들이 굉장히 저항이 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드네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는 항상 일단 소비자 입장이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적발된 기업들은 이게 기업이나 어떤 품목에 대한 낙인 찍기 아닌가. 자기네가 물가 인상 요인이 있는데도 이게 너무나 자기네를 옥죄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주장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네.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표기하고 변동된 사항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 이거는 소비자 선택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변동된 거를 알리지 않는 거는 저는 소비자 선택에 있어서 소비자가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거는 바람직한 그러한 표시 방법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교수님은 앞선 인터뷰에서 외식 업계에서도 슈링크플레이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등이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식업계 차원에서 세울 대책이 또 있겠고 지자체 차원에서 세울 대책이 있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네. 최근에 외국인들이 광장시장에 와서 빈대떡을 시켰는데 너무 부실해가지고 SNS에 올라서 이슈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이나 음식점에서 이렇게 양을 줄이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식 사진이나 음식 모형을 좀 실물 크기로 이렇게 제시를 해야 소비자와 사장님들 간의 갈등이 줄어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의 표시를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지자체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외식업계도 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소비자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가 좋아할 거다. 그리고 선택하기 전에 양이 줄었는지 이거를 파악을 하고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군요. 선택을 일단 돈 내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양이 줄었더라 하면 소비자가 굉장히 속았다는 느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외식업체 자체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내리고 있고 일부 지역 대설, 강풍,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전두환 정권 당시 고문을 받고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했다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서 최근 일부 승소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억울한 피해가 있으면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고 장준하 선생 사건 소송과 올 1월 세월호 배상 소송에서도 상소를 포기했습니다. 국가 책임이 명백한 경우에 재판을 빨리 마쳐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12월 15일 금요일 특집 KBS 1라디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종철입니다. 감사합니다.